자, 카메라 어렵지 않습니다. 딱 7편으로 끝내는 카메라 기초 강의. 어떤 카메라를 살까? 어떤 렌즈가 좋을까? 노출이란 무엇일까? 아웃포커싱을 하고 싶은데 구도는 어떻게 잡는 게 이쁠까? 후보종을 쉽게 배우고 싶다.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차이는? 짧고 굵게 요점만 집어서 쉽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카메라는 무엇일까? 오늘은 어떤 카메라를 살지 한번 정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민. 휴대성이냐 성능이냐? 일단 이거를 나뉘는 가장 큰 요소는 판형입니다. 판형이 뭐냐? 센서의 크기입니다. 크게 세 분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1인치 센서 카메라, 크롭 센서 카메라, 풀프레임 센서 카메라로 나뉩니다. 보통 센서가 작을수록 카메라도 작고요. 센서가 커지면 해상도는 물론 아웃포커싱도 유리하고 노이즈 억제력도 좋아지는 등 전반적인 성능이 좋아지면서 카메라도 커집니다. 먼저 1인치 센서 카메라에는 주로 렌즈 일체형 카메라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휴대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께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G9X, G7X, G5X, G3X 등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출시된 파워샷 G7X 마크 3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브이로그용으로 인기가 많죠. 1인치 카메라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인 만큼 쉽게 들고 다니면서 찍기에 좋습니다. 그 다음은 크롭 센서. 크롭 센서 카메라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은 밸런스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렌즈 교환식 카메라고요. 200D, 800D, 그리고 90D, M100, M50, M6 마크 2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센서 카메라는 말 그대로 센서 크기에서 비롯된 좋은 화질. 화소만 높다고 사진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죠. 수광 면적 자체가 넓은 전문가용 카메라로서 5D, 6D 시리즈와 EOS R, EOS RP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고민. DSLR이 좋을까요? 미러리스가 좋을까요? 일단 표면적인 차이는 DSLR 바디 안에 45도로 기울어진 거울이 있고 이 거울을 통해 뷰파인더로 아날로그 화면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셔터가 누를 때는 순간적으로 이 거울이 젖히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미러리스는 이 거울을 없애고 부피를 줄이는 대신 디지털 화면으로 미리 화면을 확인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미러리스의 장점이라면 첫째는 무게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고성능의 무거운 미러리스도 많지만 비슷한 성능이라도 미러가 없는 만큼 더 작고 가볍습니다. 둘째는 직관적입니다. 각종 설정값을 거친 실제 최종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최신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AF 성능이 굉장합니다. 빠르고 정확하면서 눈검출 AF까지 가능하면서 매우 편리하죠. 그러면 DSLR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첫째는 편리한 조작성입니다. 카메라가 커진 만큼 다양한 조작 버튼이 있고 그립감도 좋아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렌즈군입니다. 오랫동안 인프라를 갖춘 캐논의 다양한 EF 렌즈 라인업은 그 자체가 강력한 장점이죠. 이 렌즈 저 렌즈 다 써보고 싶다 하면은 최고입니다. 마지막 셋째, 최근 나온 DSLR 라이브 뷰는 미러리스만큼의 눈건출 AF 등 미러리스의 장점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파인더로도 쓸 수 있고 라이브 뷰로도 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고민. 사진파냐 영상파냐? 카메라 하면은 보통 사진을 찍으려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가벼운 여행 영상이나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그럼 만약 난 영상을 많이 찍는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성능은 AF 성능입니다. 초점을 잃지 않고 얼마나 끝까지 피사체를 잘 따라다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주라면 최신 프로세서와 특히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내는 듀얼 픽셀 AF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표로 한 번에 정리해보면은 크롭 DSLR은 200D, 800D, 90D가 있고요. 크롭 미러리스에는 M100, M50, M6 마크 2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DSLR에는 6D 마크 2, 5D 마크 4, 1DX 마크 3가 있고 풀프레임 미러리스에는 EOS RP, EOS R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첫째, 판형에는 1인치 센서, 크롭 센서, 풀프레임 센서로 나뉘고 센서가 커질수록 카메라도 커진다. 둘째, 각종 최신 편의 사양을 맛보고 싶다면 미러리스, 다양한 렌즈로 다양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면 DSLR, 그리고 영상이라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AF 성능.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 편으로는 이제 나에게 맞는 렌즈 고르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하는가를 봤었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렌즈를 사야 하는가? 일단 그럼 먼저 렌즈 이름 읽는 법을 알아봅시다. 자, 먼저 크롭 DSLR의 번들 렌즈라 불리는 이 렌즈 EFS 18에서 55mm 4.0부터 5.6 IS STM. 먼저 여기 이 부분은 마운트 정보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EF, EFS, EFM, RF 4종류가 있어요.
EF는 캐논 풀프레임용 DSLR 렌즈고요. EFS는 크롭 DSLR용 렌즈. 참고로 EF 렌즈는 크롭 DSLR에 사용 가능하지만 EFS를 풀프레임에 끼우면 비네팅이 생깁니다. 그리고 RF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렌즈고요. EF2 EOS R 어댑터를 사용하면 DSLR용 EF 렌즈도 RF 렌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FM은 크롭 미러리스용 마운트고요. EF2 EOS M 어댑터를 사용하면 DSLR용 EF 렌즈와 EFS 렌즈 모두를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은 초점거리 18mm부터 55mm까지 줌이 되는 렌즈라는 말이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광각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망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대 개방 조리개입니다. 18mm일 때 4.0까지 열리고 55mm 때 5.6까지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최대 조리개 값만 적어놓고 최소 조리개 값은 안 적어놓냐고요? 사실 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8에서 16 사이가 화질이 가장 좋은데 그 이상은 다시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조여서 찍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렌즈에 손떨반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용한 STM 모터를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초점을 잡을 때 소음이 거의 없어서 특히 영상 촬영에 이점이 많습니다. 그럼 다른 렌즈도 하나 더 읽어볼까요? RF2405 F4 LIS USM 이거는 어떨까요? 이 렌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RF 마운트 렌즈라는 거고 24mm부터 105mm까지 줌이 되는 렌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리개에 물결 표시가 없죠. 전 구간에서 최대 개방 조리개가 4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고정 조리개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은 고정 조리개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L은 캐논에서 고급 렌즈군을 의미하고요. L 렌즈의 특징으로는 렌즈 앞에 빨간 띠가 둘러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손떨방이 들어있고 USM은 초음파 모터로서 아주 빠른 AF를 지원하는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렌즈를 골라봅시다. 먼저 첫 번째 고민, 어떤 화각을 쓸 것인가? 보통 광각, 표준, 망원 이렇게 나누는데 광각이라면 한 35mm 이하, 표준은 한 35에서 한 70mm 정도, 망원은 70mm 이상을 주로 말합니다. 여기에 만약 크롭 바디를 쓴다면 1.6을 나눠주시면 비슷한 화각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환산 28mm부터 88mm일 텐데요. 표준을 중점으로 광각과 망원까지 조금씩 담아서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을 담아놓은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EFS 55에서 250mm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망원 줌 렌즈라고 할 수 있겠고요. EFS 10에서 18mm는 초광각 렌즈입니다. 그리고 EFS 18에서 135mm 같은 광각부터 망원까지 줌 범위가 훨씬 넓은 렌즈들도 있습니다. 보통 풍경이면은 광각 계열을 많이 쓰고 인물이면은 망원 계열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것도 절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광각으로도 인물 사진 잘 찍을 수 있고요. 풍경도 망원 렌즈로 많이 찍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번들 렌즈와 같은 표준 줌 렌즈로 시작해서 본인이 어떤 구간을 좋아하는지 파악해보고 그 뒤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민. 줌 렌즈를 살 것인가, 단 렌즈를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다 줌 렌즈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렌즈 스펙도 있죠. 50mm의 f1.8. 이거는 말 그대로 50mm 화각에 딱 고정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구도를 잡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발줌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불편한 렌즈를 왜 살까요? 뒤에 조리개 스펙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화각에 비슷한 가격이면 보통 단 렌즈가 최대 개방 조리개가 훨씬 더 낮고 해상력도 더 좋은 편입니다. 특히 큰맘 먹고 카메라를 번들 킷으로 사서 배경이 훨훨 날아갈 거라는 부품 기대를 안고 첫 셔터를 눌러보면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번들 렌즈로는 드라마틱한 아웃포커싱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흔히 생각하는 이런 아웃포커싱을 원한다면은 단 렌즈가 더 유리합니다. 보통 인기가 많은 거는 카페에 앉았을 때 맞은편에 인물의 상반신을 찍기에 좋다고 카페 렌즈라고 불리는 풀프레임 환산 35mm 렌즈, 그리고 사람의 시야랑 가장 비슷하고 가장 편안한 화각이라고 불리는 풀프레임 환산 50mm 렌즈, 그리고 야외에서 인물을 찍기 좋고 아웃포커싱도 이뻐서 애칭부터가 여친 렌즈라고 불리는 풀프레임 환산 85mm 렌즈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줌 렌즈를 먼저 써보고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좋아하는 화각의 단 렌즈를 추가로 드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첫째, 렌즈 스펙은 마운트 정보, 초점거리, 조리개 값을 봐야 한다. 둘째, 초점거리는 광각, 표준, 망원 렌즈로 나뉘고 숫자가 높을수록 망원 렌즈이다. 셋째, 단 렌즈는 줌이 안 되지만은 대신 조리개나 해상력이 더 좋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노출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렌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노출. 사진을 찍겠다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좀 딱딱한 이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합니다. 뭐 요즘은 꽤나 똑똑한 인공지능 덕택에 오토 모드도 뭐 세팅 값을 잘 잡아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찍힐지를 예상할 수 있겠죠. 또 응용도 가능할 거고요. 자, 노출. 내 눈으로 본 빛과 비슷하게 카메라로 빛을 담아내고자 하는 게 그게 바로 적정 노출입니다. 내 눈으로 본 것보다 빛을 덜 담으면 그 사진은 어두운 사진이 될 거고요. 넘치게 담으면 그거는 밝은 사진이 되겠죠. 카메라가 이 빛을 담는 데는 딱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빛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은 빛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셔터 스피드입니다. 흔히 카메라 소리를 찰칵이라고 하죠. 여기서 찰이 셔터가 열리는 소리고요. 칵이 셔터가 닫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찰부터 칵까지의 시간을 셔터 스피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60분의 1초와 30분의 1초가 있습니다. 누가 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60분의 1초가 찰칵이면은 30분의 1초는 찰칵이겠죠? 당연히 30분의 1초가 2배 더 빛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빛을 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핸드블러나 모션블러로 사진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안 흔들리려면 셔석을 빠르게 끊어내야겠죠? 특히 점프샷이나 스포츠 사진 같은 경우에는 500분의 1초 이상으로 빠르게 끊어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에서 셔터 속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모드 다이얼 중에서 TV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셔터 속도를 내가 제어하고 나머지는 카메라에게 맡기고 찍는 겁니다. 그 다음은 조리개. 조리개는 렌즈를 통해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개 구멍이 커지는 거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구멍이 쪼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조리개 1.4와 조리개 2.0은 누가 더 빛을 많이 받아들일까요? 이것도 쉽죠? 숫자가 낮을수록 구멍이 크다고 했고 당연히 구멍이 커야 빛을 많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 1.4가 2.0보다 빛을 2배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클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아웃포커싱 같은 것도 잘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웃포커싱이란 흔히 말하는 배경 흐림 효과를 말하는데요. 이건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반대로 조리개를 좋으면 어떨까요? 화질이 좋아집니다. 해상력은 물론 색숫자, 비네팅 등이 개선되면서 보통 8에서 한 16 정도에서 가장 좋은 화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드 중에서 AV 모드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러면은 조리개를 내가 제어하고 나머지는 카메라에게 맡기고 찍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ISO. 이미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거쳐서 들어오는 물리적인 빛의 양은 정해졌어요. ISO는 이제 센서로 들어오는 이 빛에 반응하는 민감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민감도를 올려서 빛을 증폭한 만큼 노이즈가 끼게 돼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는 높을 때 낮을 때 각 장단점이 있었지만 ISO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빛이 충분한 밝은 낮에는 ISO를 낮게 사용하면 되고요. 어두운 상황에서는 이 ISO를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를 타협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ISO에도 노이즈가 적게 끼는 카메라가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ISO는 ISO 우선 모드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든 조리개 우선 모드든 평상시에는 이렇게 ISO 오토로 설정을 해놓고 대신 필요할 땐 수동으로 값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하되 최대 ISO 상한선을 따로 설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노출의 3요소의 특징을 조합해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적정 노출을 찾으면 되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판단했을 때 적정 노출이라고 찾은 값이 내 생각보다 너무 밝거나 어두울 때는 노출 보정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 왔을 때 카메라가 판단한 적정 노출이고요. 이거를 올리면 보다 밝게, 내리면은 보다 어둡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팅 값이 필요한지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사진. 인물에 초점을 부각시키고 배경에 아웃포커싱을 줘서 인물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려면 조리개 우선 모드로 들어가서 조리개를 최대로 활짝 열고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물이라도 스포츠 사진이나 점프샷 같은 경우라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해서 셔터 스피드를 500분의 1초 이상으로 빠르게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경 사진이라면 어떨까요? 역시나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서 조리개는 8에서 16 사이가 화질이 제일 좋다고 했죠. 그리고 IS도 가장 좋은 화질인 10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경 사진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조리개도 좋고 ISO도 낮출 겁니다. 그러면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대신 빛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적정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노출의 3요소 중 나머지인 셔터 스피드가 파이팅을 해줄 겁니다. 빛이 부족한 만큼 셔터 스피드를 길게 주고 대신 삼각대를 쓸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길면 사진이 흔들리지만 삼각대가 있으니까 화질도 좋고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 가능하겠죠? 어렵지 않죠? 이외에도 노출의 3요소 특징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요약. 노출의 3요소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첫 번째 셔터 스피드, 찰부터 컷까지의 시간. 셔터 스피드가 길면은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셔터 스피드가 짧으면 덜 흔들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TV 모드. 두 번째, 조리개. 렌즈 구멍의 크기를 조절. 구멍이 크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아웃포커싱이 잘 되며 구멍이 좋으면 화질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려면 AV 모드. 그리고 세 번째 ISO. 빛을 증폭시킨다. ISO가 높을수록 빛을 증폭시키고 증폭시킨 만큼 노이즈가 낀다. 어렵지 않죠?
그럼 그 다음 시간으로는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포커싱을 주고 싶다. 흔히 아웃포커스 사진이라고 한다면 심도가 얕은 사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모든 곳에 초점이 다 들어맞은 심도가 깊은 사진은 펜포커스라고 하는데, 그럼 심도가 얕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면 딱 4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초점거리가 길수록. 두 번째,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세 번째, 배경이 멀수록. 네 번째, 피사체에 가까울수록. 어렵지 않죠? 하나씩 찬찬히 살펴봅시다. 먼저 첫째, 초점거리가 길수록. 망원 렌즈일수록 아웃포커싱을 주기에 용이합니다. 인물 렌즈로 가장 인기가 많은 여친 렌즈도 초점거리가 85mm 정도로 준 망원 렌즈에 속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망원 렌즈면은 더 많은 아웃포커싱을 줄 수 있을 테지만, 그럼 상반신을 찍으려 해도 너무 멀어질 테고 배경도 너무 일부밖에 담지 못하겠죠. 두 번째,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아웃포커싱을 찍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같은 초점거리라도 조리개 값이 낮다면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일수록 더 비싸다는 게 문제죠. 대신 이럴 경우에는 줌렌즈보다 단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같은 화각이라도 일반적으로 단렌즈는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더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1.4 정도 되는 단렌즈를 사용하면 아웃포커싱이 굉장합니다. 번들 렌즈와 비교하면 같은 화각이라도 차이가 꽤 크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배경이 멀수록. 카메라와 피사체 거리에 비해서 배경이 멀면 멀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내보다 야외에서 아웃포커싱이 더 유리하고요. 또 벽 같은 데 바짝 붙어서 찍는 것보다 약간 떨어져서 공간을 둔다면 아웃포커싱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피사체가 가까울수록. 세 번째와 같은 맥락인데요. 배경이 그대로라면 피사체가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배경이 멀어지면서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잘 안되는 렌즈라도 작은 소품이나 음식 사진 같은 데서는 비교적 아웃포커싱이 잘 되죠. 피사체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런 아웃포커싱을 시뮬레이터 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도프시뮬레이터.net에서 판형과 렌즈 조리값 등을 설정하고 어느 거리일 때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이 되는지 실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거리가 길 때, 짧을 때, 조리값이 높을 때, 낮을 때,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 멀 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어떤 좋은 렌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렌즈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환상 50mm 이상 단렌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SLR이면은 최고의 가성비 렌즈인 50mm 1.8 렌즈가 있습니다. 풀프레임에도 좋고 크롭바디에서도 환상 80mm 정도로 인물용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위에 50mm 1.4 렌즈도 있고요. 이것도 가성비는 좋아요. 그리고 1.2 조리개도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85mm도 마찬가지로 1.8 조리개, 1.4 조리개, 1.2 조리개로 나뉘고요. 그리고 좀 덜 대중적이긴 하지만 100mm의 조리개 2짜리 렌즈도 있고, 또 그 위에는 큰 사무엘이라고 불리는 135mm의 조리개 2짜리 렌즈도 있습니다. 일단 DSLR 쪽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아주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크롭 미러리스인 M 마운트에는 32mm 1.4 렌즈가 있고요. 환산 50mm 정도의 작고 가벼워서 M 바디와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EF2 EOS M 어댑터를 사용하면 DSLR용 EF 렌즈와 EF-S 렌즈 모두 M 바디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RF 마운트에서는 50mm 조리개 1.2와 85mm 조리개 1.2가 있고요. 특이하게 줌렌즈이면서 단렌즈 성능에 버금가는 2870의 고정 조리개 F2짜리 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F2 EOS R 어댑터를 사용하면 EF 렌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입니다.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4가지 법칙. 첫째, 초점거리가 길수록. 둘째, 조리개가 낮을수록. 셋째, 배경이 멀수록. 넷째, 피사체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아웃포커싱에 가장 유리한 렌즈는 줌망원 이상의 단렌즈. 참 쉽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구도의 정답은 없지만 기본을 알고 응용을 해본다면 훨씬 좋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촬영 구도, 똑같은 사진이라도 좀 더 이쁜 사진을 찍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물론 구도라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에 너무 충실했다가는 틀에 박힌 사진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 기본을 알고 응용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째, 수평 맞추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도 수평을 깰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평을 맞춰주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찍고 나서도 보정으로 살짝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아무래도 찍을 때부터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고요. 찍을 땐 이렇게 카메라 자체적인 전자 수평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심화 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하는 수평은 롤축을 말하는 거고요. 수평의 기본이죠. 그런데 요축 정렬로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카메라에는 흔히 오축이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어요. 아까 말한 롤축,
그리고 좌우 방향인 X축, 그리고 위아래 방향인 Y축, 그리고 세로 회전축인 피치축과 가로 회전축인 요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축은 나중에 보정이라도 가능한데 이 피치랑 요우는 보정도 힘듭니다. 그 중에서 이 피치는 의도적으로 자주 깨트리긴 합니다. 피치를 깨트리는 구도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롤과 요 축은 꼭 잘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롤축이 안 맞는 사진이고요. 그치만 이거는 뭐 보정으로 얼마든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요 축이 안 맞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보정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찍을 때 잘 맞춰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 사진이나 혹은 좌우대칭 사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팁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두 번째 팁, 황금 분할. 이건 좀 사진학 개론 같은 책들을 찾아보면 항상 나오는 딱딱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 또 이것만한 게 없어요. 자, 크게 2분할법과 3분할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2분할법은 이렇게 화면을 2등분으로 나눠서 그 중앙을 맞춰주는 겁니다. 주 피사체를 이 선 위에 올리는 거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아니면 이런 것처럼요. 만약 이렇게 조금 벗어난다면, 그치만 중앙으로 가준다면은 편안하죠. 그럼 3분할법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3등분해서 이 선들을 활용하면서 특히 여기 4점을 활용해서 주피사체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처럼요. 혹은 주피사체가 복수인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혹은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좀 편안하죠. 그리고 3분할법의 경우 옆모습일 때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도 좋습니다. 시선의 방향 혹은 움직임의 방향에 여백을 두고 배치를 하면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걸 정반대로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응용해서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감으로 그냥 대충 찍을 수도 있지만 라이브 촬영에서는 격자 표시 기능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띄워놓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3분할뿐만 아니라 수평을 잡을 때도 꽤나 용이해서 저도 애용하는 기능이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팁. 이거는 인물 사진에서 해당되는 구도인데 아마 인물을 어디까지 잘라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석적인 답은 관절은 피하자입니다. 발목에서 사진을 자르는 것보다는 발끝까지 다 나오게 찍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무릎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종아리에서 자르는 게 더 좋겠고, 골반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허벅지에서 자르는 게 더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 위는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주는 편이 좋고요. 이거는 약간 앞에 3분할법하고도 그 연관이 있는데, 사람이 피사체인 경우 그 중에서 주 피사체는 얼굴이나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할 구도에서 위에 선을 넘지 않고 이 정도는 여백으로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팁, 앵글입니다. 아까 잠깐 말했던 거예요. 5축 중에서 피치축이 있다고 했죠? 그 피치축 방향에 따라서 크게 4가지 구도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눈높이와 수평이 맞는 아이 레벨 앵글이 있고요. 가장 안정감 있는 구도죠. 그리고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내려 찍는 하이 앵글. 좀 더 높은 곳에서 배경을 좀 더 입체적이고 넓게 담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눈높이보다 아래에서 찍는 거를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올려다보면서 찍는 건데, 건축에서는 웅장함을 표현할 수 있고 인물에서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좀 더 위험 있어 보이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아예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버드 아이 앵글도 있습니다. 새가 내려보는 듯한 각도인데 대표적으로 드론 사진이나 요즘 인스타에 핫한 음식 항공샷 같은 게 바로 버드 아이 앵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앵글로 찍어보면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오늘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수평을 맞추자. 롤축뿐만 아니라 요축도 중요하다. 두 번째, 2분할법과 3분할법. 선을 나누고 그 교차점에 피사체를 배치해보자. 세 번째, 인물 사진 구도에서 사진을 자를 때 되도록 관절은 피하자. 네 번째, 다양한 앵글로 사진을 찍어보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촬영만큼 중요한 후보정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메라도 골라봤고요. 렌즈도 골라봤습니다. 노출과 구도의 아웃포커싱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촬영을 위한 강의였다면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에 대한 후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정의 바이블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써볼 겁니다. 라이트룸이란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포토샵 아시죠? 포토샵을 만든 어도비사에서 사진 보정을 위해 따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토샵보다 더 쉽고 직관적으로 보정을 하실 수 있어요. 보정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본 모습 그대로의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사람의 눈보다 좁아서 역광 상황 등에서는 내가 봤던 모습과 다르게 찍힐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봤던 그 모습, 내가 눈으로 느꼈던 느낌대로 재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색감. 기본적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거기에 더해서 색감까지 조정을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색은 더하고 빼고 싶은 색은 빼고,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까지 하면서 어쩌면 내가 본 것보다 더 이쁘게 만들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JPG 사진 파일도 좋지만 로우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화질 설정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로우는 비압축 파일로서 용량이 더 크긴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많이 하면은 개조가 깨지는 등의 화질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 로우로 찍으면은 이런 화질 저하가 덜해요. 이런 거를 보정 관련도가 좋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보통 문서 프로그램들이 오픈 세이브인 반면에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가져오기 내보내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오기 임포트로 사진을 불러올 거고요. 저는 로우 파일을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불러오고 나면은 우리가 쓸 부분은 요 위에 현상, 영문판으로는 디벨롭 기능을 한번 써볼 겁니다. 라이트룸이 쉬운 게 여기 이 오른쪽 부분만 우리는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중요 기능 부분만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이 부분은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고요. 내가 본 흰색을 흰색으로 보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이걸로도 색감을 조정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색감 보정 전에 가장 먼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 그 이후에 색감 보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노출, 말 그대로 밝기를 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대비, 어두운 데를 더 어둡고 밝은 데를 더 밝게, 말 그대로 대비를 강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거를 몇 개 하면은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기능으로는 여기 부분 대비와 텍스처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부분 대비는 사진 전체가 아니라 각 경계면에 대비를 강하게 주는 기능이고, 텍스처는 그보다 더 좁은 경계에 대비를 주면서 쨍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가지 부분도 노출을 조정하는 건데 각 밝은 영역과 어두운 부분을 내등분을 해서 그 영역별로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 안부를 끌어올려 줄 수도 있고요. 명부를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역광사진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사람 눈보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아서 우리가 실제로 본 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안부를 끌어올리고 명부를 끌어내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 두 부분은 채도를 조절하는 건데 밑에 채도는 전체 톤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위에 생동감은 중간 톤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커브, RGB 세 가지 채널로 나뉘고 채널별로 각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어두운 쪽, 이쪽이 밝은 쪽인데 이 블루 채널에서 안부를 끌어올리면은 이 어두운 부분 위주로 파란색 계열이 생기고요. 만약에 블루 채널의 명부를 낮추면은 파란색이 빠지면서 밝은 부분 위주로 노란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곡선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직접 많이 접해 보셔야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밑에는 컬러, 색조, 채도, 광도 이렇게 나뉘고요. 각 색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능입니다. 만약 하늘 부분만 좀 더 파랗게 하고 싶다면 채도의 파란색 부분만 올리면 더 파랗게 될 거고요. 만약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싶다면 주황색 부분의 광도를 좀 더 올리면 주황톤이 포함된 피부의 톤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얼굴만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전체의 모든 주황색의 광도를 올리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선명하게 하기, 샤픈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노이즈 감소, 높은 ISO로 찍었을 때 끼는 노이즈를 제거해 줄 겁니다. 여기서 이 광도는 노이즈 제거를 할 양을 결정하는 거고요. 세부는 노이즈 제거하면서 잃어버린 디테일을 복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는 죽어버린 콘트라스트를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색조차 제거하는 기능이고요. 주로 역광 상황에 이런 나뭇가지나 금속 방 상황에서 자줏빛 혹은 초록빛 얼룩이 생기곤 하는데 이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은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거는 사진의 주변부가 검게 어두워지는 비네팅을 제거해주는 기능이고요. 밑에 이거는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 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거는 사진을 크롭해주는 기능이고요. 요 두 번째 얼룩 제거는 피부 잡티나 여드름 혹은 이런 특정 물체를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 거는 그라데이션 필터. 사진 전체가 아닌 일부의 점진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조정 브러쉬. 붓처럼 칠해서 따로 영역을 설정하고 효과를 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실제로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보정은 정말 개성이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주로 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화이트 밸런스 살짝 잡아주고요. 노출을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약간 역광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노출을 조금 더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부를 끌어올리고 명부를 조금 더 낮춰주고요. 부분 대비를 좀 더 강하게 줘보겠습니다. 텍스처도 좀 강하게 주고요. 그리고 생동감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채도를 조금 더 밝게 한 다음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조금 채도를 좀 많이 올린 다음에 필요 없는 색을 빼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밑에 색 채도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 파란색, 자주색 같은 이런 색을 조금 더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채널도 살짝 조정을 해볼 거고요. 노출이랑 색온도를 조금 더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샤픈을 좀 더 주면서 안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겼을 수 있어서 조금 더 감소를 해주고요. 이 뒤에 보면은 색수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색수차도 조금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수평도 조금 뒤틀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롭을 해서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구도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조정 브러쉬로 인물만 선택을 해서 대비를 조금 더 강하게 주고 노출도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원본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답은 없어요. 라이트룸은 그냥 연필인 거고 저는 연필 지는 법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는 여러분이 직접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감을 찾으시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촬영만큼 중요한 게 보정이라고 생각해요. 라이트룸은 월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체험판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이트룸 CC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가능하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라이트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나 어플에서도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캐논 최신 바디 중에서는 카메라 자체적으로도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 기능도 있어서 컴퓨터로 옮기지 않고도 카메라 내에서 쉽게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약. 첫째, 화이트 밸런스를 잡고, 둘째, 노출을 맞춘 뒤, 셋째, 색을 입힌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으로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차이는 어떤가, 어떤 상황에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논이지 입문편 마지막입니다. 이전 편에서는 라이트룸을 이용한 간단한 보정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차이는 어떤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센서의 크기가 차이 납니다. 1편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센서가 클수록 해상도는 물론 아웃포커싱도 유리하고 노이즈 억제력도 좋아지는 등 전반적인 성능이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센서 크기는 모델마다 제각각이지만 렌즈 교환 시 풀프레임 카메라와 비교하면 면적으로는 20-30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요즘에 스마트폰도 센서 크기를 점점 키우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커진다 한들 스마트폰에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가는 그런 스마트폰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능에 간극은 줄 수 있어도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차이가 나고 어떨 때 차이가 덜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스마트폰 메인 카메라 화각인 풀프레임 환산 24mm 초점거리 화각으로 밝은 낮에 보정 없이 찍는다면 이럴 땐 거의 차이를 보기 힘듭니다. 이오스R의 2405 렌즈와 최근 1억 화소를 내세운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동일한 환경에서 찍어보았어요. 자, 어떤가요? 스마트폰이 샤프 효과가 좀 강하게 들어간 건 있지만 일반적인 작은 화면으로 본다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럼 차이가 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자, 24mm 화각으로 밝은 낮에 보정이 없을 때 비슷하다고 했죠?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해봅시다. 24mm가 아닐 때, 밝은 낮이 아닐 때, 보정을 하게 될 때, 바로 이럴 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먼저 24mm가 아닐 때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줌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렌즈로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치만 스마트폰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환산 24mm 부근의 단렌즈 하나뿐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트리플 카메라니 하면서 단렌즈를 여러 개 놓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스펙은 메인 카메라에 집중됐을 뿐더러 진짜 광학줌이 아닌 디지털 줌 혹은 스텝 줌이라는 한계 탓에 메인 화각이 아니면은 급격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100mm 준 망원대 화각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확대를 해보면은 1억 화소짜리 사진이라지만은 3030만 화소인 이오스R이 월등히 앞서죠. 그리고 두 번째, 밝은 낮이 아닐 때, 지난 3편에서 배웠던 노출의 3요소 기억하시나요? 빛이 부족하면은 ISO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가 작을수록 같은 ISO라도 더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두울 때 스마트폰 화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주차장에서 찍은 이 두 사진을 보면은 동일하게 ISO 3200에 맞추어 찍은 사진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노이즈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보정을 하게 될 때, 원본은 언뜻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보정을 염두에 둔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보다는 보급형이라도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보정을 하더라도 원본에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힘, 즉 보정 관용도가 훨씬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퀄리티 차이가 가장 안 났던 24mm 주광 상황이고요. 밝은 날씨 탓에 나무 밑에 그림자가 강하게 졌죠. 이걸 이렇게 보정을 해서 안부를 끌어올리고 채도도 좀 올려줘 봤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다이나믹 렌즈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의 안부 복원력이 더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늘 부분도 보면은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찍은 하늘의 그라데이션은 계단 현상같이 개조가 깨져 있는 반면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그렇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웃포커싱. 스마트폰도 요즘은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치만 스마트폰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배경 흐림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광학식 아웃포커싱의 공간감에 비하면 아직은 많이 어색합니다. 한번 볼까요? 50mm 화각 부근의 아웃포커싱 비교인데 보다 정교한 bokeh를 만들어주는 TOF 센서를 가진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지만 피사체 경계면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bokeh 모양도 좀 부자연스럽고요. 그치만 진짜 광학식 아웃포커싱은 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살아있죠. 그럼 이번에는 확대를 하지 않고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스마트폰, 이거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 다시 스마트폰, 이건 렌즈 교환식 카메라, 또 스마트폰, 렌즈 교환식 카메라. 모바일 화면으로만 봐도 차이가 느껴지지만 만약 큰 사이즈로 인화하거나 대형 디스플레이로 볼 경우 더욱 큰 화질 차이를 느낄 겁니다. 자, 어떤가요? 그래도 스마트폰도 확실히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그치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는 점. 첫째, 메인 화각이 아닐 때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광학식 줌과 렌즈 교환 방식으로 모든 화각에서 최고의 화질을 뽑아낸다. 둘째, 어두울 때 같은 ISO라도 센서가 큰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노이즈가 더 적고 화질도 더 좋다. 셋째, 보정을 할 때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보정 관련도가 더 높아서 자연스러운 보정이 가능하다. 넷째, 아웃포커싱, 광학식 리얼 보케로 자연스러운 배경 흐림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7편에 걸쳐서 나에게 맞는 장비와 적정 노출법, 그리고 아웃포커싱을 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카메라 기초를 배워봤습니다. 짧고 굵게 핵심만 집어보았는데 이렇게만 끝나서는 안되겠죠? 그럼 이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어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자, 그럼 출발!